매동 학교로 넘어가는 방향 말고 우리 동네가 뻗어 올라간 쪽으로 비탈을 더 올라가면 인가가 끝나고 바위산이 나온다. 사람들은 거기를 선바위라고 했고 선바위에서 물 없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계곡 오른쪽으로는 굿땅이 나오고 건너쪽엔 사람들이 신령한 바위라고 믿는 형제 바위가 보였다. 형제 바위는 누가 보기에도 신령해 보였다. 뒤에 있는 절벽과는 따로 두 사람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는 형상의 거대한 바위였다. 그 앞에는 뭔가를 비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고 굿땅에 큰 굿이 들었을 때도 거기다 먼저 고수레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엔 떡 부스러기가 늘 널려 있었다. 언제부터랄 것도 없이 자지러진 풍악 소리만 나면 엉덩춤을 추면서 굿땅으로 치닫는 게 취미랄까? 심심한 나날의 돌파구가 되었다. 나에겐 굿구경은 신기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였다. 박적골은 유명한 무속의 본산인 덕물산과 멀지 않았다.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었고 거기서 3년에 한 번씩 타지방 무당까지 모여서 하는 큰 굿은 유명했다. 그런 전국적인 굿 말고도 무당집이 많이 모여있는 산이니까 개성 부자들이 재수를 비는 크고 작은 굿이 그치지 않았다. 최영 장군이 생전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가르쳤건 말건 부자들은 최영 장군에게 돈 더 벌게 해달라고 성대한 굿으로 아첨하고 빌었다. 큰 굿이 든다는 소문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들쑤시는 마력이 있었다. 남자들이 장사하러 외지에 나가 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묵구리들도 잘 다녔다. 농가에서도 설 쇠고 나서 보름 안에 1년 신수를 보러 가는 건 기본이었다. 정확하게 담당 구역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몇 개 동네에 한 집씩 동네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건사해 줄 무당집이 있게 마련이었다. 박적골엔 무당집이 없었기 때문에 딴 동네까지 가야 했다. 새해에 신수전 보러 갈 때는 쌀을 두어 대박씩 자루에 담아 이고 갔다. 서로 연통을 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만한 쌀자루를 이은 여자들이 부역해 동구 밖으로 몰려 나가는 걸 보면 무당집에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우리 집에선 할머니가 그 일을 담당했고 나는 해마다 따라다녔다. 무당집엔 아래 윗방에 심수전 보러 온 여인네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묵구리에 나오는 1년 신수도 엇비슷했다.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무당이라 해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단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머니는 식구들 신수를 다 보고 나서 맨 꼴찌로 나를 넣었다. 온유월엔 물가에 가지 말고 동지섣달엔 불을 조심하라는 따위 어느 아이한테나 할 수 있는 소리를 했다. 어른들의 점괘 또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심각하게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타 동네 사람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더 신이 나 보였다. 무당집은 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보 교환의 장이었고 혼담이 오갈 때도 있었다. 자기 신수를 다 봤다고 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초 묵구리 끝에는 을에 떡국상이 나오게 돼 있었다. 무당집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정초에 들어온 쌀로 1년의 기본 양식을 삼는다니 그 사례로 떡국을 대접할 만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눔의 자리이기도 했다. 무당집 조랑이 떡국은 유난히 맛있었다. 그 맛에 따라다녔다. 엄마는 내가 그런 데 따라다니는 걸 말리진 않았지만 무당이나 묵구리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었다. 할머니가 집에 와서 묵구리에 나타난 식구들 신수를 일러줄 때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할머니가 무당 말만 믿고 일각을 다투는 아버지의 병을 푸닥거리로 고치려 한 데 대한 엄마의 통화는 여간 집요하지 않았다. 잘 모르는 일을 아는 척하고 덤볐다가 그르쳤을 때 흔히 쓰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엄마가 말하면 가시가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나였다. 나는 무당에 대해 친밀감과 함께 외경심까지 갖고 있었다. 딱 한 번 덕물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할머니를 따라서였다. 우리뿐 아니라 동네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갔으니까 아마 몇 년 만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대제 때였을 것이다. 큰 굿이란 그 신명이 며칠씩 계속되게 마련이지만 그 중에도 1000명을 다하지 못한 최영 장군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장군 놀이는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굿판 한가운데 거적을 깔고 그 위에다 물을 하나 가득 길어 담은 물동이를 놓는다. 물동이에다 나무 뚜껑을 덮고는 그 위에다가 다시 쌀자루를 놓고 쌀자루 위에다가 시퍼렇게 간 작두를 2개 나란히 올려놓는다. 그때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작두의 시퍼런 날을 떠올릴 때마다 회황한 횃불에 괴기하게 번득였던 것처럼 느끼곤 한다. 장군의 복색에 번거지까지 쓴 무당이 버선을 벗는다. 늘 버선의 옥죄여서 발가락이 겹쳐진 무당의 작고 흰 발바닥이 작두를 탄다. 나비처럼 자유롭고 무게 없이 평행으로 선 작두날 위를 훨훨 난다. 그 순간에는 풍악 소리도 극도로 자지러져 마침내 정적의 경지에 이르고 무당의 몸도 소멸하여 흰 나비 2마리만 남는다. 그건 굿 구경이라기보다는 내 생애를 통틀어 유일한 신비 체험이었다. 단 한 번 본 이론으로는 설명할 길 없는 입신의 경지였다. 거기 비하면 인왕산 굿당에서 본 서울굿은 어린애 장난 같았다. 칼을 휘두르는 무당은 있어도 칼 위에 올라타는 무당은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굿구경을 좋아했다. 남색 쾌잣자락을 휘날리며 길길이 뛰는 무당의 외시 같은 버선발을 보고 있노라면 아슬아슬하도록 팽팽한 긴장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무당이 오색의 길을 휘휘 말아 구경꾼들한테 내밀어 뽑게 하고 공수를 주는 소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무당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 어른을 속으로 은근히 딱하게 여겼으니 그 점은 나도 모르게 엄마를 닮았다 하겠다. 큰 굿이 들었을 때는 구경꾼에게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떡이나 알록달록한 색사탕 같은 걸 노느매기해 줄 때도 있었다. 실은 그 기대가 없었다면 굿 구경이 그렇게 신바람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참 입이 궁금할 나이였다. 삼시밥을 줄이진 않았지만 군것질할 만한 것이 전무한 긴긴 여름날의 오후의 권태를 무엇에 비길까? 그러나 바로 그런 쏠쏠한 실속 때문에 굿 구경 또한 금지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름 교복은 흰 반소매 윗도리에 어깨 허리가 달린 청색 치마였는데 어느 날 그 치마 앞에다 굿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게 탈로가 나고 말았다. 색사탕의 물이 들어 얼룩덜룩해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형무소 앞마당에서 미끄럼 탄 것을 적발했을 때와 다름없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나서 이놈의 동네를 언제 면하냐는 그 판에 박은 한탄을 또 했다. 엄마는 아마 맹자의 엄마처럼 당장 여발한 듯이 그 동네를 뜨고 싶었겠지만 우린 맹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다.
엄마는 돈이 없었고 나는 맹자보다 똑똑하게 굴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고 곧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엄마의 바느질거리도 깨끼나 적삼으로 바뀌어 필히 재봉틀이 있어야 했다. 재봉틀 살 돈이 있을 리 없는 엄마는 그것까지 사직동 친척의 신세를 지기로 했다. 우리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친척 집에 가서 온종일 바느질을 하고 점심까지 신세를 지고 나서 저녁을 지으러 부랴부랴 돌아오는 날이 계속됐다. 1학년 수업은 왜 그렇게 금방 끝나는지 오정도 치기 전에 하학을 해서 돌아와 어두컴컴한 새방 구석에서 오독하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점심 밥그릇을 보면 쓸쓸하고 쓸쓸한 분노가 치밀었다. 시골서 가져온 주먹만한 내 노빠리는 방 안의 군기와 어울리지 않게 늘 깊고 은밀하게 빛났다. 엄마는 어울리지 않는 짓 하는데 선수였다. 근지 있는 집 아이라는 엄마의 쇠뇌가 먹혀 들어갔는지 나도 동네 아이들이나 안집 아이들이 뜨악했고 그 애들 또한 지희들이 다니는 학교를 우습게 보고 타 동네 학교를 다니는 내가 눈꼴이 씌었을 것이다. 해는 길고 집 안에 서고 집 밖에 서고 도무지 마음 붙일 데가 없었다. 딴 아이들은 그럴 때 뭘 하고 놀까? 나는 엄마의 세간과 오빠의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울긋불긋한 색종이로 싸바른 괴짝 속 엄마의 버선갈피에서 지갑을 찾아냈다. 그건 지갑이라기보다는 쌈지였다. 할아버지 쌈지는 기름종이로 만든 거였는데 엄마의 쌈지는 헝겊으로 만든 거였다. 엄마는 나에게 콩나물이나 파 심부름을 시킬 때 거기서 1전짜리나 5전짜리를 꺼내주었다. 나는 엄마가 거기다 돈을 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세간을 뒤신 게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뒤신 거였다. 엄마는 온종일 방을 비울 때나 지갑을 그렇게 깊게 찔러 넣지 보통 때는 아무데나 굴렸고 심부름하고 거스름돈을 가져와도 지갑에 넣으렴 하면 그만이지 자세히 챙겨보는 것 같지 않았다. 월사금이나 집세 등 큰 돈 쓸 때나 꼬깃꼬깃한 지점까지 다 꺼내서 헤아려 보고 꼭 도둑 맞은 것 같다니까 하고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리 아껴 써도 모자라는 씀씀이에 대한 탄식일 뿐 정말 누굴 의심해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나는 쌈지 속에서 누런 1전짜리를 한 입 꺼냈다. 엄마의 허술한 돈 관리를 아는지라 탈로가 날 걱정도 안 했지만 나쁜 짓이란 생각도 들지 않았다. 비탈을 더 올라가 모퉁이집이 구멍가게였다. 내가 곧잘 심부름을 다니는 평지의 반찬가게와는 달리 이 가게는 순전히 아이들 코 묻은 돈을 노리고 1전에서 5전짜리 군것질거리를 파는 가게였다. 거기서 뭘 사보는 게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곧장 그리로 갔다. 눈깔 사탕이 1전에 5개였다. 시골서도 단 것에 굶주리진 않았었다. 겨울에 곤 엿을 몇 달씩 두고 먹었고 조청이나 꿀 같은 것은 1년 내내 벽장 속에 두고 기뉴할 때 썼다. 나는 서울 아이보다 더 새까맣게 썩은 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건만도 할아버지가 송도 갔다 오실 때 사다 주시는 과자나 사탕의 맛은 별미였다. 엿보다 세련된 단맛이라고나 할까? 진건해지지 않아 자꾸자꾸 더 먹고 싶었다. 하물며 몇 달 만에 맛보는 단맛은 황홀했다. 5알의 눈깔 사탕으로 하여 주체할 수 없이 심심하던 오후가 한없이 달콤하고 짜릿짜릿한 시간이 되었다.
엄마는 하루 일전씩 없어지는 걸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며칠에 한 번씩은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오전짜리도 집어내게 되었다. 오전이면 훨씬 다양한 미각을 즐길 수가 있었다.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집에 있을 때였는데 손님이 왔다. 더위가 시작될 무렵이어서 아이스케키 장수가 그 비탈 동네에도 심심찮게 다녔다. 손님은 아무것도 못 사온 걸 미안해 하다가 아이스케키 장수 소리를 듣더니 오전짜리를 한 입 주면서 아이스케키를 사오라고 했다. 다요? 엄마가 물으니까 손님은 우리도 하나씩 먹읍시다 하면서 땀을 닦았다. 엄마는 내가 5개나 되는 아이스케키를 제대로 간수할 수 없을 줄 알고 냄비를 주었다. 냄비를 들고 뛰어나갔을 때는 장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지만 불확실했다. 그렇다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나는 냄비를 들고 전차 종점 쪽으로 뛰어내려갔다. 종점엔 큰 아이스케키 가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전어치를 사니까 덤까지 한 개 주었다. 그러나 오르막길은 쉽지 않았다. 그 지긋지긋한 층층다리를 헉헉대며 오르는 동안도 뙤약볕은 사정없이 내리쪼였다. 허덕이며 집에 당도했을 때는 아이스케키는 거의 막대기만 남고 냄비 속엔 불구죽죽한 물만 고여 있었다. 손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끌끌 혀를 찼다. 아니, 너라도 빨아먹을 것이지. 어쩌자고 몽땅 물을 만들어 가지고 오냐. 손님의 한심해하는 말투에 엄마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우리 애는 그렇게 고지식하답니다. 엄마가 이렇게 철석같이 정직성을 믿는 딸이 매일 한 푼 두 푼 엄마의 지갑을 축내고 있었다. 잘못한다는 죄의식조차 없이.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던가. 당시의 구멍가게는 좌판 위에 줄 늘어니 늘어놓은 나무 상자에다 사탕이나 과자를 종류별로 넣어놓고 팔고 있었다. 일정 규격의 상자에는 유리로 된 뚜껑이 달려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앞쪽에 있는 유리를 손으로 짚고 안쪽에 있는 상자 뚜껑을 열려다가 그만 유리를 깨트리고 말았다. 가게에 달린 껌껌한 방에 죽치고 앉아서 말없이 코 묻은 돈을 챙기기만 하지 한 번도 손수 꺼내준 적이 없는 무뚝뚝한 주인 남자는 내가 놀라서 울상이 되어도 무표정한 채 어서 사탕이나 가지고 가라고 했다. 사탕은 안 주고 돈만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탕을 가져가라니까 나는 용서받은 줄 알고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 저녁 때 엄마가 돌아와 문간에서 밥을 짓고 오빠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엄마가 대꾸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어떤 예감으로 가슴에서 마구 콩콩 소리가 났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나를 불렀다. 나가보니 가게집 남자가 마누라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엄마에게 삿대질을 하며 서 있었다. 그 집 식구들이 다 행패를 부리기로 작정을 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보다 좀 큰 아이는 태만 남은 상자 뚜껑을 들고 있었다. 내가 정말 깨뜨렸느냐고 엄마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여 시인했다. 나는 유리를 깨뜨린 잘못보다 돈을 훔친 게 탄로난 게 더 무섭고 수치스러웠다. 수치감으로 정신이 다 아득해지면서 당장 죽고 싶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선선히 유리값을 물어주겠다고 말했다. 그 정도로 끝냈으면 워낙 없이 살아 반푼을 가지고도
사생결단을 하려 드는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점잖은 결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오늘 해 안으로 당장 유리를 끼워다 달라고 뻥 뚫린 뚜껑을 놓고 가는 일가족의 뒤통수를 향해 한마디 하고 말았다.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내 자식이 깨트린 유리 어련히 물어줄까봐 사내가 변변치 못하게 식솔까지 거느리고 와서 어따 대고 행패야 행패가. 자식들 잘 가르친다 잘 가르쳐. 엄마는 유리값 물어주는 것보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부부가 합세해서 나타난 게 더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들 또한 엄마가 들으라는 듯이 한 말을 못 들을 척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조금은 머쓱해하면서 가던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내가 먼저 엄마의 멱살을 잡았고 엄마는 대항하지 않고 오빠를 불렀다. 엄마는 나도 아들이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사려 깊고 말수 적은 오빠는 자기가 끼어들지 않고 이 싸움이 끝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구원 요청에 뛰어나온 오빠는 얼떨결에 우선 사나이를 엄마로부터 뜯어낸다는 것이 저만치 외다꽂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쪽 여편네가 사내를 일으키면서 저 후레자식이 어른을 친다고 악을 썼다. 구경꾼이 더 많이 모이고 신이 난 여편네는 엄마에게 너는 자식 참 잘 가르쳤다. 잘 가르쳤어. 라고 당장 안갚음을 했고 엄마는 그때부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오빠도 고개를 숙였고 세 식구가 끽소리도 못하고 먼저 철수함으로써 싸움은 어이없이 끝났다. 방으로 철수한 우리 식구는 침통한 심정으로 아직도 남은 가게집 여편네의 푸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동안에 다음에 시킬 거짓말을 준비했다. 엄마는 의당 돈이 어디서 나서 군것질을 했느냐고 물을 테고 그러면 길에서 주었다고 대답할 작정이었다. 죽으면 죽었지 훔쳤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엄마는 나에게 군것질한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침울해했는데 그건 오빠가 후레자식이란 욕을 먹은 데 대한 충격이었다. 엄마는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고 오빠도 엄마에게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두 사람 다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후레자식 소리를 듣게 된 데 대한 사과였다. 엄마는 아들이 후레자식 소리를 들은 것을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자초지종을 따져보는 것까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덕택에 나는 엄마의 문초를 모면했다. 그날 당장만 모면한 게 아니라 다음 날 전차 종점까지 가서 유리를 끼워오면서도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영영 안 꺼냈다. 엄마는 빈틈없이 깐깐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허술한 데가 있었다. 엄마가 셈이 바른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나 막상 자신의 가난한 돈지갑이 새는 것도 모르는 것이 엄마의 또 다른 면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그런 허술한 일면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또한 그로 인해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가 만일 그때 나를 의심하고 따지고 들었으면 어떡하든지 진상을 규명했을 테고 그때 내가 맛볼 수밖에 없었을 수치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나는 그 후 다시는 엄마 돈을 훔치지 않았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엄마의 소원대로 지금까지 길에 떨어진 돈도 주운 적이 없다. 하긴 욕심이 날 만큼 큰 돈이나 물건이 떨어진 걸 본 적도 없긴 하지만
적은 돈을 아무런 갈등 없이 안 줍고 지날 때면 엄마를 생각하고 괜히 웃음이 난다. 그것이 선행이란 생각 같은 건 물론 손톱만큼도 없다. 육친의 손때 묻은 물건처럼 나만 아는 애착 반, 실증 반으로 어쩔 수 없이 간직하게 된 습관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그때 엄마가 내 도벽을 알아내어 유난히 민감한 내 수치심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감하다는 건 깨어지기가 쉽다는 뜻도 된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못된 애가 되었을 것이다. 하여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수없는 선악의 갈림길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